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네, 우리 이서윤쌤. 제가 거의 저희 전속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아싸, 좋다. 자, 우리 1편하고 2편 인터뷰를 또 이미 올라가 있는데 1편에서는 아이의 자존감, 2편에서는 아이의 어떤 친구 관계, 다들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공부입니다. 앞에 거 그거 없이 이제 공부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초등 공부. 자, 가장 초등 공부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초등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연결이 됩니다. 어허. 네, 공부 머리가 있는 학생들, 공부 머리라는 뜻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바탕 체력이 있다라는 것의 공통점은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다. 일단 사이가 좋다. 네. 저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뭐 미술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교실에서 계속 하는데요. 공부를 막 최상위권을 진짜 잘한다. 뭐 반드시 이게 아니라 공부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자본을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게 교육학자 부르디에가 말한 거예요. 네. 아시죠? 네. 네, 경제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 사회적인 자본인데 경제적인 자본이 돈, 문화적인 자본이 뭔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나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사회적인 자본은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교류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진짜로 사회적인 자본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데 매년 느끼고 있어요. 네. 매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의 관계가 해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행을 하든, 심화를 하든, 이제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가 해쳐질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긴 관계없이 이게 2, 3, 4층, 5층 어떻게 이제 고층을 쌓겠어요. 네.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잖아요. 시키면, 관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시키면, 근데 또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어서, 공부시키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까? 라고 또 묻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아니,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자존감만 낮아지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초등 공부에 있어서 우리 공부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아이가 뭐 대학을 잘 가고 취업을 잘하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힘도 배울 수 있고요. 뭔가 성취해 나가면서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절제력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정보를 취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훈련하고 뇌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할 수 없다.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건 그러면은 공부를 시키긴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사이가 나빠지지 않느냐, 얼마나 시켜야 되느냐 이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성취 압력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취 압력. 이제 성취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정도를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성취하기를 기대하면 당연히 아이는 압력을 받겠죠. 압박을 받겠죠. 근데 이 성취 압력이라는 것은 부모가 100을 줬다고 해서 아이가 100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을 줘도 200을 느낄 수도 있고, 100을 줬는데 50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성취 압력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이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영재하고 일반화를 봤을 때 성취 압력이 영재하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당연히 내가 잘하는데 뭐 엄마가 뭐 압력을 줘봤자 나는 어차피 잘하잖아요. 넓으니까 그릇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상황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성취 압력을 줘야 하는데, 근데 그 성취 압력에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취 지향 성취 압력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취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적인 성취 압력이거든요. 네, 우리 아이를 통제하는 건데 그걸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행동적으로 통제를 할 수도 있죠. 네. 뭐 아까 첫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죄책감을 주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는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통제적인 성취 압력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잉 기대 성취 압력이죠. 네, 우리 아이는 수준이 뭐 50인데 뭐 100만큼을 기대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과잉 기대 성취 압력까지 있는데 고3 담임할 때 있었습니다. 애 성적이 한 중간 정도인데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이제 서울대 법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니 있었는데 아주 불만스럽다고 이렇게 과잉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취 압력이 여기 세 개 중에서 딱 들어보면 당연히 좋은 게 뭐겠어요? 뭘까요? 성취 지향, 성취 압력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취 압력 자체는 같이 중립적이지만 이 성취 압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이렇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취 지향, 성취 압력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성취 압력을 이제 성취 지향으로 받으면 이 아이의 자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높아지고 자아 효능감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과잉 기대한다거나 통제적으로 준다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성취 압력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 과정적으로 이렇게 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알려주면서 성취 압력을 주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뭔가 뭐 학원을 다니게 해주시는 거, 문제집을 사주는 것도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이가 막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이 공부를 시킨다라는 게 꼭 부정적인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성취하고 도전하고 배우면서 얻는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시키고 스트레스 아예 없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놀아. 네.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맞아요. 공부하니?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아예 안 시켜.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성취 압력을 주면 그거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뭐 놀리고 애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학습 효율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요. 네.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100을 투입을 했는데 더 많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비가 좋은 거로. 그쵸. 네. 근데 우리 아이가 1시간 공부해도 3시간 공부하는 거에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있죠, 지금 방법이. 있죠. 네. 네. 다 너무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독서예요, 독서. 아니,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책을 읽게 되면은 네. 당연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이 길러지게 되고 배경지식이 높아지게 되고 교과서에 있는 공부는 이 너무 좁구나, 너무 작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죠. 교과서는 약간 실내 수영장이면 네. 독서는 바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근데 그걸 느꼈던 게
이제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독서에 대한 성취 압력은 항상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 뭐 책을 항상 펼쳐놓는다거나, 왜 빌려서 놓는다거나, 도서관에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이 좋다라는 걸 알지만 책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읽다 보면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고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거를 너무 뻔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뭐 학원 가는 시간, 문제집 푸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독서 시간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로 두셔야지 나중에 속도 내서 달려나갈 수 있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나중에 1시간 문제집 풀어도 10시간 공부한 거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제 쫙 이쁘게 까는데 독서가 좀 이제 중요하니까 꼭 이제 짬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